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브리핑에서 그 내용 전해드릴 텐데요.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한국, 2위는 독일이고요. 6점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긴 했는데 5위의 스위스나 8위의 미국보다 더 낫다라는 느낌이 그다지 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특히 조사 항목 중에서 생산성은 동유럽 개발도상국보다 낮은 39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 1등만을 기억하는 우리 사회.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일하지만 그 일한 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사회. 그 이유 때문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1등 싫어할 사람이야 없지만 지금 풀어야 할 갈등과 넘어야 할 위기 생각해보면 모두가 함께 누리는 1등이 더 간절합니다. 5등도 100등도 나란히 칭찬받는 1등.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 아닐까요? 2016년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방금 증시 마감됐고요.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 증시 분석 알아봅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하방 지지선이 무너진 것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있는데 코스피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코스피의 모양새는 좋지 않았습니다. 종합주가지는 44.19포인트, 2.34% 하락해서 1845.45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서 1850선을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11.57포인트, 1.70% 하락해서 669.68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607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2,250억 원 매도율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590억 원 매수율을 보이면서 상반된 행보를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8,000계약 이상 매도율을 보이면서 거래소와 선물 시장의 외국인 수급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외국인 팔자는 뭐 언제까지 신기록을 경신할 것인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외국인의 매도가 주요 포인트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수급 측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수급상 부담을 가중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인 일본 증시는 3.6% 정도 하락해서 우리보다 더 폭이 컸고요. 네. 또 중국 증시보다는 홍콩 증시가 3.5% 하락하면서 일단 일본과 홍콩 증시의 부담이 우리에게도 같이 전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 증시가 0.9% 정도 하락해서 상대적으로는 잘 버텨주었다, 잘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해 본다면 조만간의 기술적 반등은 우리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홍콩 증시에 이어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출렁거렸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지금 출렁하고 위기를 겪게 된 원인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어제 나왔지만 전년 동기비로는 낮아졌고요. 6.8%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5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니까 성장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변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과연 안전하겠느냐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도 7.71원 올라서 1215원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위험의 출발은 중국이다. 이것이 이머징 국가를 좀 못살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유가 하락 역시 이머징 국가에게는 좀 불편하다. 중국과 유가 하락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이머징 증시의 하락 압력을 좀 거세게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유가, 환율, 외국인 이렇게 3대 리스크라고 좀 불려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서도 종목별 상황과 좀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글쎄, 오늘 뭐 종목보다 업종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철강, 금속, 건설, 운수, 창고 이런 업종들은 3% 넘는 하락세를 보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최근까지도 시장을 잘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의약은 의외로 0.5% 올랐으니까 여전히 제약에 대한 관심은 높다. 하지만 경기와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이 음식료들이 상대적으로 또 선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네.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음식료가 상대적으로 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런 반증을 증시가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음식료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자, 지금 증시의 이 신용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런 소식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단타 거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신용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인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뭐 일종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이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저가에 좀 주식을 많이 사고 싶어서 신용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늘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위험을 관리해라라는 게 교과서적인 원칙입니다. 네. 이걸 놓고 보면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신용 거래에 가담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용 거래 역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지금 들어온 경제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름값 얼마나 더 내려갈까요? 지금 경유값이나 휘발유값은 상대적으로 내려가지 않다 이런 체감이 많은데 어떤 소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제유가 지금 뭐 바닥을 모르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좀 하여간 국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긴 할 텐데 시간이 좀 문제긴 하지만 좀 내려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유값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간 기록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1월 둘째 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가가 1,169.93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2007년 2월 둘째 주 1,162.44원이었는데요. 9년 만에 가장 낮은 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가장 싸게 팔고 있는 것은 리터당 975원. 975원, 예, 네, 1,000원 아래군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유값은 29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이 경유값이 연동되는 거는 이제 국제유가에 바로 연동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완제품, 뭐 휘발유나 경유가 현물로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거래되는 값에 연동해서 우리가 거래가 됩니다. 600원대에서 지금 299원까지 내려와서 평균 1월 둘째 주 299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경유값에 붙이는 세금이 약 670원 정도가 됩니다. 네. 요거를 더하면 970원에 네, 960원 정도가 969원. 되죠. 여기에 이제 유통비라든가 이런 게 더해지면 1,100원 정도 요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200원 밑으로 내려가야 국내 경유값 평균값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제기가 됩니다. 예. 휘발유 값은 지금 평균 1,378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1,190원대에 고시가 되는 게 한 번 있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이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 주유소가 이렇게 고시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 주유소에 확인해 보니 잘못 고시한 거라고 해서 다시 1,300원으로 정정해서 올려놨다고 합니다. 네, 주머니 경제 답답하신 분들은 또 기름값 내려가길 좀 기다리실 텐데요. 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는 보고가 됐죠. 저도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약간 이게 체감적으로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조사를 했다니 뭐 믿어야 되겠죠. 네. 블룸버그라고 미국의 이제 뉴스통신 회사가 있는데 네. 혁신지수라는 것을 매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한국이 올해 91.31점을 받아서 조사 대상국 중에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2위가 독일 85.54점을 얻었고요. 스웨덴 85.21, 일본 85.07,
스위스는 84.96, 싱가포르는 84.54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이 8위고 중국이 2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좀 세부 항목을 좀 보면 그 한국이 1등을 차지한 게 제조업 부가가치하고 고등교육 효율 뭐 이런 부분에서 세계 1등을 차지를 했고요. 네. 개발이나 첨단 기술 집중도, 특허 등록 활동 이런 부분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원 분포도에서는 6위에 올랐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대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도가 높아서 이런 그 가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하위권에 오른 항목이 생산성 부문인데요. 네. 생산성 부문은 39위를 평가를 받아서 하위권을 기록을 했고요. 뭐 슬로바키아나 에스토니아 이런 동유럽 국가보다도 생산성은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블룸버그 혁신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3년 연속 1위에 올라 있고요. 독일이 3년 연속 2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독일하고 격차가 6점 정도로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제조업 기반으로 한 점수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체감할 때는 이게 좀 와닿지는 않죠. 이게 한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 절하를 하기 때문인가 이런 싶은 생각도 들고 좀 하여간 갸우뚱해야 되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세부 내용은 다르겠지만 말 그대로 정말 가장 혁신적인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요 점수가 나중에는 체감적으로도 진짜 맞다. 예. 이렇게 좀 동의되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진짜 혁신적인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이 확대되는 내용이 있네요. 29일부터 시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그 신혼가구 주거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29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신혼가구는 결혼 후 5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그 신혼가구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에 현행 2.3에서 3.1% 정도 되는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서 2.1에서 2.9 수준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대출금이 1억 정도를 받으면 연간 20만 원 정도 절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에도 0.2% 정도 우대금리가 있는데 이건 중복받을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가능 시기는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를 하고요. 말씀드린 네. 것처럼 5년 이내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이라는 것은 현행 2.5에서 3.1 정도의 금리인데 이것 역시 0.2%포인트 낮춰서 2.3에서 2.9% 수준이 되고요. 이 대출금은 대출금 4천만 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약 8만 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대출 한도는 2천만 원 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수도권은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한도도 좀 완화가 됩니다. 예, 이 추운 겨울날 좀 보금자리만큼은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될 텐데 그런 관련 소식인 것 같아서 반갑고요. 자, 5만 원권 지폐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다 지하에 있다. 정말 땅 밑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지하에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20조 원이나 발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참 이건 다 어디 갔는지 진짜 제종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5만 원권 지폐가 얼마나 발행됐는지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20조 5,702억 원어치가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2014년에 발행된 게 15조 2,625억 원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5조 3,077억 원, 약 34.8%가 증가를 했습니다. 장수로는 4억 1천만 장 어마어마하게 발행이 됐습니다. 5만 원권이 한국에 이제 처음 나온 게 2009년이었는데요. 네. 발행 첫 해에 10조 7,067억 원 정도가 발행이 됐고요. 이듬해 15조 4,963억 원, 또 2011년은 17조 2,694억 원, 2012년에 17조 7,700억 원 기록을 하다가 2013년과 2014년에 15조 원대로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랬다가 2015년에 갑자기 20조 원대까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이 5만 원권이 참 특이한 게 이 권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로 숨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다른 화폐 같은 경우는 발행이 됐다가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율, 이 환수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한 80% 정도를 기록을 하는데 5만 원권의 환수율은 40% 정도. 그 전엔 2014년에는 25% 정도였고요.
작년에는 좀 높아졌다고 해도 40%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5만 원권 중에 상당액이 비자금 용도로 지하에 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됩니다. 네. 잔돈은 돌고 도는데 큰 돈은 돌지 않으면 뭐 국가 경제 잔돈으로만 굴러가는 건 아닐 텐데요. 좀 큰 돈 갖고 계신 분들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5만 원권 외에도 다른 권종에 대해서도 좀 통계가 좀 나왔는데 네네. 만 원권이 14조 3,800억 원 정도가 발행이 됐고요. 5천 원권은 4,123억 원. 만 원권은 12% 정도 줄고 5천 원권은 5% 정도 줄고 이렇게 좀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5만 원권만 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500원짜리 동전 발행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667억 원으로 2014년보다 46.6%가 늘어났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분석하기를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올라가면서 5,000원짜리 내고 500원 거실러 가는 그 네. 거스름돈 수요가 많아졌다.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배 금연 효과는 없이 500원짜리 수요만 창출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동전 없는 또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500원짜리는 더 많이 필요해질 것 같네요. 자, 복권. 좀 답답하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의외로 부자들이 더 많이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통계인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이 복권에 대한 설문조사, 국민 의식을 조사하려고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복권을 가장 많이 사는 그 계층이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그런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55.3%로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300에서 399만 원 사이의 소득이 26.1%, 200만 원에서 299만 원 사이가 12.5%, 199만 원 이하가 5.9%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오히려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복권 살 돈마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복권 구매율은 2014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4년 조사에는 400만 원 이상의 복권 구입 비율이 40%였는데 이게 55.3이니까. 네, 55.3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로또도 구입 횟수가 좀 다르네요. 로또를 구입해 본 사람이 평균 14.2회. 네, 그렇습니다. 네, 4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로또를 사봤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권보다 또 하루하루 땀 흘려 희망을 쌓는 게 더 복권보다 더 희망에 다가가는 길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원의 최명영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생생경제 함께하고 있는 지금 3시 2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자, 생생퀴즈 항상 이 시간에 내드리고 있습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사계절 겨울왕국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한 쌍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는 50원과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국제유가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인 배럴당 20달러대를 찍고 있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급락하고 있는 기름값. 아이러니한 건 기름값 이렇게 떨어지는데 휘발유값, 경유값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떨어져봤자 100원, 50원. 표시가 거의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세금 중에 하나죠. 이것세, 땡땡세. 때문입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휘발유 판매 가격 중에서 이것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휘발유나 경유 가격 하락엔 한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부터는 이것 바로 알리기 운동까지 나섰습니다. 세금의 일종이죠.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 정답 뭘까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스노우파크 티켓 한 쌍,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SK텔레콤 전화 쓰시는 분들 통신요금 미납하시면 신용평가사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었습니다. 부랴부랴 어제 SKT에서 반영을 즉시 중단하겠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핸드폰 요금 좀 밀리면 신용평가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었는데 SKT도 지금 부랴부랴 반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통신 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이런 방안을 오늘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신용정보팀의 장봉희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봉희 팀장입니다. 예, 오늘 참 반가운 소식 같기도 한데요. 통신 공공요금 성실 납부자에게 신용등급 올려준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금융감독원이 작년부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해주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 통신, 공공요금 등 성실 납부 실적을 시비사, 즉 신용조회사에다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네, 6개월간 성실하게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개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까요? 통신 공공요금에? 항목을 보면 통신요금은 모든 국민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고요. 공공요금 중에는 도시가스, 수도, 전기 그런 것들이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납부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일단 납부해야 됩니다. 연체나 중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해당이 또 안 됩니다. 가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예, 중간에 끊김없이 최소 6개월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그러면 이 성실 납부자의 기준은 이제 6개월간 끊김없이 성실하게 납부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네. 예, 이거는 우리가 통신사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 가면은 홈페이지에 성실 납부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를 출력하셔가지고 나이스 평가 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로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납부하기는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좀 어렵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B 국민은행하고 NH 농협은행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전국 2,000개 지점에 가시면 내일부터 대출 안대창구에서 이 비금융 거래 정보를 납부할 수 있는 안내 팜플렛하고 요금 후납 우편 봉투를 마련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예. 자, 이 통신 공공요금 성실 납부자 사실은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삼아서 신용 등급을 조금 이득이 되게 하겠다. 이런 배경이 어떤 배경에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 외국과 달리 주로 연체 정보, 연체 이력과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 정보만 개인 신용 평가할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것만 좀 꼽아내려고 하죠. 예. 지금까지 계속 부정적 금융거래 정보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정보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네. 긍정적 정보도 반영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체라던가 혹은 예. 좀 부정적 정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봉급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좀 기성세대나 나이가 있는 예. 분보다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 좀 변화가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전에 금융거래를 잘 하셨던 사회에 오래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닥치신 분들은 사실상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대상자 되는 분들이 한 1,000만 명이나 됩니다. 네네. 우리가 심파일러라고 해가지고 신용정보가 부족한 분들이죠. 이분들은 4에서 6등급 정도를 받다 보니까 제대로 1금융권, 은행 등을 이용하지 못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융적으로는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었죠. 예.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나 학생들도 전화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예. 뭐 전화요금 같은 것들 적어도 전화요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 앞으로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예,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전화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의 신용등급 조정 어떤 예.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일단은 6개월 이상 성실한 납부 정보 기록을 12사에 제출하게 되면 네네. 그거를 5점에서 10점 정도 가점을 해주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기존의 등급이 가점을 신용평가에 가점이 되면서 등급이 상향되는 분들이 꽤 나타나게 되고 네. 특히 그중에서 6등급 이상으로 되면 제1금융권을 두드릴 수 있는 금융 접근성이 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저희가 사전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예. 신용등급을 매기는 점수의 총점이 몇 점입니까? 예, 총점은 1000점이고요. 1000점인데 1000점 예. 중에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5점에서 약 15점 사이, 10점 사이.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적지 않은 점수네요. 예. 만약에 이게 단순히 통신 요금이나 다른 공공 요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나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네. 평점에 가점이 되고.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경제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비금융 거래 정보, 특히 통신요금 같은 것을 가점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점이 높아지면서 등급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자,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좀 신용등급 조정을 받아서 1금융권이나 좀 안전한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대상자로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한 요건을 갖춰서 아까 말씀하신 2,000개 점포와 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유효기간은요. 이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6개월 동안 가점을 받다가 6개월 안에 또 성실하게 6개월 납부한 정보를 네. 제출해 주셔야만 가점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네. 다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에 가점된 점수가 삭감되게 됩니다. 예. 만약에 6개월간 성실하게 통신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등급 점수를 상향해달라 해서 혜택을 받았고요. 예. 그런데 그 뒤 한 1, 2개월에 또 핸드폰 요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깎이거나 원래대로 돌아갑니까? 예. 현재 상태는 깎이진 않습니다. 네. 감점으로 주진 않고 가점 형태로만 일단 유지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지 않았거나 연체됐을 때는 원래의 상태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네. 기존에 주었던 혜택을 다시 회수하는 정도 선에서 조정이고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6개월간의 성실한 납부 실적을 낼 경우에는 계속 연장된다. 그 혜택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등급 조정을 받는 수혜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일단 12사 나이스 평가 정보 추정 결과를 봤는데요. 신용평가 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 4,650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분 전원이 이런 비금융 거래 정보, 통신이나 공공요금을 성실 납부한 실적을 제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그리고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단순 가정했을 때는 한 708만 명, 한 15% 정도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예. 그 이분들의 어떤 금융 비용 개선 절감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행권과 또 금융권이 다르니까 좀 예. 도움이 되겠죠.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 이게 708만 명이 중에서 지금 등급별로 대출 보유자 비율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로 가상해서 절감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4.6조 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될 거로 추정됩니다. 예, 무려 5조 가까이 되는 돈이 이자로 예, 이제 그렇습니다. 없어졌었는데 절감이 될 것이다. 좀 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혹은 좀 경제적으로 빠듯한 예. 분이 아니라 예, 뭐 기존에도 이렇게 좀 문제 없었던 분들도 이런 예. 증빙 자료를 은행이라던가 또 대출 예. 때 제시를 해서 신용 등급의 상향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이건 은행에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신용조회사에는 나이스 평가 정보와 코리아 크레딧 뷰로로 그 우편으로 직접 텍스나 제출하시면 되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분들도 그분들의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용 등급이 좋았던 분들은 네. 그 금융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고요. 네네. 오히려 이거는 금융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그 사회초년생, 네. 대학생 아니면 전업주부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주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정보가 축적이 되면 단순히 이분들한테 평가, 신용 등급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축적된 자료가 중금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요. 네네. 현재 이게 시발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금융환경, 금융산업의 건전성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양지 바른 금융권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뿐만 아니라 서민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도 신용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그리고 예. 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는 그 서민금융 프로그램 중에서 미소금융만 네, 그 성실상환한 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었는데요. 네네,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세희망 올시, 네, 햇살론, 바꿔드림론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성실상환에도 가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드러났거든요. 예, 또 일부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세 개의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성실상환할 경우, 즉 50% 이상 상환하거나 네. 연체 없이 그다음에 12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예, 서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해서 이용하는 이제 대출 상품이나 예. 이런 것들이 있죠. 햇살론 같은 것들도 예. 성실히 납부를 하거나 내지는 예. 이자나 원금을 갚아 나가면 예. 역시 신용평가 점수를 올려줘서 예. 1금융권이라든지 좀 더 좋은 조건의 금융을 이용할 예. 수 있는 쪽으로 유인하겠다 이 얘기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확대했을 때 전체적인 기대 효과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기대만큼 또 그러니까 기대한 효과만큼 실질적으로 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전망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이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자꾸 가점만 주는 것이 아니냐. 네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정보만 축적된 신용평가 그 틀에서 긍정적 정보도 같이 주입을 해가지고 보다 정확하고 금융회사도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효과가 사실은 갑자기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축적된 상황에서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장이나 특히 금융 취약계층, 서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려운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피해자가 꽤 많으니까요. 한 예. 200만 명이 넘습니다. 좀 어떤 분들은 사실 통신 공공요금조차도 큰 부담인 분들이 예. 과연 또 예. 통신 공공요금도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예. 이런 우려들도 또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예. 뭐 그래도 또 이런 방법을 또 새롭게 열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이제 정보를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요 기사가 나오거나 그렇게 하시면 네.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 평가 정보. 예. 예. 그다음에 코리아 크레딧 뷰로 네. 예,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그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비금융 거래 정보 수집하거나 네. 그다음에 그 제출하는 방법, 네. 그 신용평가 반영 내용을 그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네네. 그 아울러 그 전국 그 KB 국민은행하고 NH농협 네. 대출 창구로 가시면 그
팜플렛, 당신의 신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팜플렛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민은행이나 NH농협. 예. 네. 그 충분히 거기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제 개인 국민은행과 농협한테 좀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은행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접근성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KB 국민은행 창구나 농협 창구에 가셔서도 또 신용등급 상승에 대한 정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계획대로 또 기획대로 시행되기를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팀의 장봉희 팀장이었습니다. 길 위의 경제, 네 바퀴의 경제, 달리는 경제학. 네, 달리는 경제학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 항상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주시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날씨 때문인지 오늘은 전화로 좀 더 따끈따끈한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청취자분들께 죄송합니다. 감기가 와서 예, 제가 못 갔습니다. 4월까지는 감기가 유행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자,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 다녀오셨죠? 그럼요. 예. 모터쇼는 저의 직업 세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 왔죠. 예, 사실은 자동차 이제는 집보다 더 큰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제 활동 중에 하나인데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모터쇼 어땠습니까? 많이 참여했나요?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았다. 네, 예전 같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 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전 세계에 팔아야 한다. 지금은 네. 자동차를 지역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 또 아프리카 시장, 네. 또 아시아 시장,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굳이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네. 굳이 북미 오토쇼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지역적 성격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미국에서 열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빅3라고 하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네. 이 회사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열심히 파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일본차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 열심히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계에서 온 회사들이 이제 주로 BMW, 벤츠 같은 경우는 미국에 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참여를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이번에 폭스바겐 또 미국에서 혼났지만, 네네. 그래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 외에 볼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열심히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은 회사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이 미국에서 열리는 자동차 전시 또 산업 박람인데 여전히 미국의 특징일까요? 크잖아요, 차가. 그렇죠. 배기량도 크고 네. 기름 걱정 안 하고 이런 느낌인데 바로 고급차 이런 얘기가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 있었다면서요?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고급차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 김우성 PD께서도 고급차 좋아하시죠. 능력이 안 돼서. 네. 고급차를 가장 많이 좋아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2014년 기준으로 그 IHS라는 자동차 분석 조사 기관에 따지면은 네. 고급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은 서유럽입니다. 역시 이제 경제력 때문이겠죠. 221만 대죠. 네. 그런데 서유럽은 여러 나라 엮은 겁니다. 영국도 들어가고 프랑스도 들어가고 독일도 들어가고 네네. 대략 한 20여 개 나라가 합쳐서 네. 221만 대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은 혼자서 200만 대를 팝니다. 인구 수도 사실 비교해봤을 때 그 여러 나라에 비교하면 많지는 않았을 텐데.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그래도 중국에서 고급차 많이 팔리잖아. 중국 부자들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네. 중국이 연간 2,500만 대로 미국의 1,700만 대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 됐고. 네. 그래서 중국에 봤더니 중국은 180만 대밖에 안 돼요. 고급차 시장은 상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네요. 미국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차를 가지고 이번에 북미 국제 오토쇼에 열심히 참가를 합니다. 네. 캐딜락, 링컨, 벤츠, 아우디, BMW, 어큐라, 렉서스 거의 모든 회사들이 고급차를 내놨어요. 네네. 현대자동차도 고급차를 이번에 해외에서 런칭을 처음으로 미국에서 했죠. 네. 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차만큼은 미국이 주도를 한다. 네.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가 이제 고급차를 하냐니까 고급차일수록 마진율이 좋습니다. 고급차를 팔수록 기업의 이익이 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대중 브랜드의 한계가 왔을 때 더 이상 아무리 차를 고급스럽게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이거는 대중 브랜드 아니냐 라고 인지를 하는 순간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단계 더 그러면 이름이라도 다시 새롭게 붙이자 네네. 해서 고급 브랜드를 만들어냈는데 그 고급 브랜드를 만들어낸다고 자동차가 달라지냐? 물론 달라지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요타에서 렉서스라는 고급 그렇죠. 브랜드를 만드는데 네. 뭐 사실은 비슷하다. 그렇게 볼 그렇죠. 수 있는 왜냐하면 거죠. 도요타 차하고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여러 가지 상품성을 더 높이고 만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면 그게 고급차가 되는 겁니다. 현대 역시 현대라는 이름을 없애고 제네시스 이렇게 그렇죠. 또 출범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제품을 팔면 돈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개발 비용과 판매 비용을 감안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급차에 열심히 다 뛰어드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고급 세단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고급 SUV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또 한국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미국이 최근에 이제 저유가 때문에 그 고급 SUV 특히나 그 가솔린 엔진에 대한 수요가 아주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똑같습니다. 세단을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눠가지고 고급을 막 내놓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SUV도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내놓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의 브랜드가 홀로서 독립 매장을 가지려면 네네. 최소한 6개 차종이 있어야 됩니다. 6개의 차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희성 PD가 자동차 판매 사업을 하고 싶다. 네. 한 브랜드에. 네. 그럼 적어도 그 브랜드의 제품이 6개가 있어야 네. 독립해가지고 장사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요. 트럭, 또 그렇죠. 미니밴, 뭐 승용차, 중형, 소형, 대형 이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좀 SUV에도 이렇게 종류를 촘촘해지는 거죠. 네. 제품군이.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어내면서 그 대형과 중형 사이에 또 하나 들어가고 네. 또 중형과 소형 사이에 또 집어넣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는 뭔가 자꾸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 한계가 오기 때문에 네네.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차급이 쪼개지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고급차와 또 점점 차를 세분화시키는 방식의 트렌드를 또 미국에서 직접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낯선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는 픽업 트럭이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몰고 다니고요. 뭐 막 로망이기도 하거든요. 픽업 트럭. 엄청 몰고 다니죠. 예,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연간 200만 대 정도 팔리는 게 픽업입니다. 네. 200만 대면 1,700만 대에서 200만 대니까 꽤 숫자가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맞습니다. 이 픽업 시장은 거의 미국 빅3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보수층들이 좀 많이 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도요타와 닛산, 혼다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네. 앞으로 한국 차도 이 픽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네. 현대가 그렇죠. 현대가 예, 모델을 하나 픽업을 만들었죠. 발표를 예. 했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중형, 소형 틈틈이 계속 만들어 투입을 하고 있는데 네. 저 픽업은 완전 따로 노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시장을 대응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 한계가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픽업을 앞으로 좀 하겠다 이런 거고 제가 그 재미난 게 아주 저 혼자 개인적으로 네. 그 르노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을 만났어요. 예, 예. 네, 현장에서 만났는데 물어봤죠. 네네. 미국 시장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르노 닛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작은 차를 만드는 특히 르노 같은 경우는 예, 작은 유럽 차를 같은 만드는데. 느낌의 네. 예. 근데 미국 픽업 시장 르노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만큼 예, 관심 있는 시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번에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친환경 뭐 이런 얘기들 저희가 이미 여러 번 했었지만 그쪽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재밌는 게 말이죠. 네.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은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쓰는데 상당히 부담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량 크고 덩치 큰 차, 고급차 선호한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차들의 친환경 시스템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네네. 예를 들면 크라이슬러가 처음 공개한 미니밴 퍼시피카라고 있는데 네. 그 퍼시피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어버렸어요. 네. PHEV. 그렇죠. 네. 벤츠와 BMW, 포르쉐도 PHEV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아우디와 볼보도 나왔고요. 네. 왜 그러냐? 어차피 미국도 기름값을 떠나서 네. 배출 규제 자체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배출 규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차를 못 팔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들이 고급차를 내놓고 큰 차를 내놓으면서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고 배출 규제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이 친환경 시스템을 계속 넣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 PHEV에 대한 기술력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예. 뭐 애청자 여러분들 뭐 쭉 이 달리는 경작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전기 있을 땐 전기로만 쭉 가고 전기 없으면 또 기름으로 달리고 이게 바로 이제 PHEV, 그렇죠.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자, 이런 변화들 또 직접 체험하고 오셨고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좀 더 따끈따끈한 얘기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달리는 경제학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한 거죠.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나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오케스트라 로얄석에서 감상하시는 건 어떨까요? 생활도 문화도 미래 가치도 브라보. 서울역 한라비발디. 서울역 송기정 체육공원의 다양한 개발 비전까지 모델하우스 개관 중.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문의 1644-1060.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르오스. 네, 생생경제, 포스코 그리고 유플러스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했습니다. 문자 사연 또 많이 주셨네요. 3089님 시를 써주셨습니다. 세금에 대한 시인데요. 양반들은 탈세, 죽으면 만세. 답답한 마음도 전해주셨네요. 검암역에서 세금 정확히 내는 택시기사 청범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5223님 유르세입니다. 정답. YTN 화이팅. 12시간 청취자 택시기사 장현왕님. 네, 이렇게 길 위에서 땀 흘려주시는 분들 덕분에 경제가 정말 경제답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자입니다. 이하나2영 쓰시는 님. 유르세입니다.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매일 원유값 떨어진다고 난리인데 왜 휘발유 경유는 그대로인가요? 기름값 너무 부담됩니다. 자, 이 목소리 관계자분들 좀 들어주시고요. 4549님 유류세 정부의 지나친 세수 확보와 정작 서민들이 몸으로 느껴야 할 소비자 물가지수마저 흐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